반갑습니다. 오늘은 문단 나누기, 논리적인 글에서 문단을 왜 나눠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눈 문단, 논술의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음, 정말 그렇습니다. 이 문단 잘 나눈 글은 거의 뭐 90% 이상 논리적인 글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반대로 문단을 잘 나누지 않았다면 그 글은 논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 이번 강의는 삼수기 통합문술 교육론 제가 쓴 책 13장이고요. 자,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체부는 단락이라고 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문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자를 공유하고 있고요. 단자는 이제 뭔가 계층 단자, 뭐 이렇게 계층별로 끊어놨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뭔가 좀 구분이 되어진 그런 걸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문단의 기본 속성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단락이라고 하든 문단이라고 하든 기본 뜻은 같은 거고요. 이 문체부에서 단락이라고 쓴 근거 문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부 기관에서 문체부와 교육부가 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기 어렵고요. 굳이 하나를 통일한다면 교육부 방식대로 문단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저 또한 그래서 문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살펴봤더니 일본어와 중국어에서 바로 그 한자가 같군요. 동양 공통 한자라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일본은 뭐 달락구, 중국은 또한로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패러그래프, 문단 나누기는 패러그래핑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1996년도에 영화 촬영차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웃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영화 촬영하면 안 됩니까? 제가 배우러 간 건 아니고요. 세계로 한글로 영화 시나리오 작가 겸 조감독 다큐멘터리 한글날 때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잠깐 봤더니 패러그래핑 이런 과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입학한 학생들, 뭐 대학교 졸업 맡아도 이렇게 막 문단을 잘 안 나누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 문단 나누기를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나의 그 과목처럼 세밀하게 지도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학력에 관계없이 그냥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문단을 나누는 글쓰기가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그렇게 많이 국어를 배웠는데도 문단을 잘 나누지 않는다면 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자, 아무튼 그 문단 나누기 논리적인 글에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이죠. 자, 우리 그렇다면은 문단 나누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글쓰기의 기본이라는 거죠. 뭐 글쎄 기본이라는 건 글을 편하게 쓴다는 의미도 있고 또 글이란 건 누군가가 읽는 게 중요하니까 독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문단 나누지 않은 글 정말 읽기 힘들고 속된 말로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단을 잘 나눈다는 것은 소통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형식 문제가 아니라 문단 자체가 이미 형식적인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용에 따라 나눈 거니까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 정서적인 글과 논리적인 글의 문단 나누기 전략은 같은가 다른가? 이를테면 동화라든가 소설에서의 문단 나누기와 이런 뭐 칼럼, 사설, 이런 논리적인 학술적인 글에서의 문단 나누기 어떻습니까? 음, 저는 뭐 기본적으로 같다 봅니다. 같은데 다만 정서적인 글에서는 그 뭔가 뭐 한 대화 같은 거 이런 걸 다 한 문단처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특정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문장을 한 문단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논리적인 글에서는 이 소주제문과 뭐 이게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뒷받침 문장과 결합돼서 두세 문장이 이제 한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르죠. 다르긴 한데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단 나누기 전략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그 동화들을 보니까 문단을 이렇게 논술처럼 나눈 책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봤더니 또 제가 직접 여쭤보기도 하고 이게 가독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독성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그 논리적인 글에서는 가독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런 예외 일반적인 문단 나누기를 벗어난 그런 전략은 옳지 않습니다. 자, 문단을 구분하는 이유는 아까 필요성이 다 드러나 있죠. 읽고 쓰기 편하다는 것이고 내용 파악이 쉬워지고 뭐 쓰는 사람도 또 쉽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읽는 사람 당연히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단 잘 나눈 글에서 내용 파악을 잘 할 수 있고 잘 기억할 수 있고 잘 인지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문단 나누기가 왜 중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 학생들한테 20년간 가르쳐 오면서 20년 더 됐죠. 그냥 간단합니다. 문단 안 나누는 글과 잘못 나누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 다 공감하는 거죠. 이 문단이 중요하구나. 이 보십시오. 이 기어입학제에 관한 제 책에 실려 있는 예문인데 문단을 나누긴 해서 나눴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두 문단의 예를 가지고 왔지만 근데 이거는 제대로 나눴다 보기 어렵죠. 왜냐면 여기 보실까요? 사회 통념과 기본 도덕적인 측면과 이치를 따지자면 기업 입학 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기업 입학 제도란 학교에 일정 기금을 주고 그 기금을 기부한 공로에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가 교육에까지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대학의 전문적인 수준의 학문을 배울 만한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도 부모 잘 만나서 돈만 있으면 된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배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 입학 제도로 입학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기업 입학으로 들어간 학생이 그곳에 과연 적응하여 그곳에서 배우는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소화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학생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주제가 좀 같이 들어있죠. 그죠? 이 하나의 주제를 한 문단으로 구성하는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 있고요. 서로 이게 하나의 주제를 하더라도 일단 그 세부 주제로 쪼갤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그 아주 호흡이 긴 그런 문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힘들고 내용 파악이 어려워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독자를 배려한 글이 아닌 게 된 거죠. 자, 반대로 이렇게 또 산만하게 나눈 얘기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 문단을 나눴죠, 그죠? 여기 들여쓰기를 했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 나눴어요. 근데 이 역시 뭐 여기서는 한 문장이 됐고 여기는 두 문장 그런데 아무튼 뭐 어떻게 보더라도 문단을 산만하게 나눴구나. 산만하게 나눴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 소주제문 중심의 그런 논리적인 구성을 전제로 한 문단이 아니라는 그런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걸 그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산만하니까 아, 당연히 읽기 힘들고 읽는 사람이 좀 머리가 산만해진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화면 글쓰기, 디지털 글쓰기가 뭐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가독성 때문에 뭐 이러지를 쓴다든가 또 벌려쓰기까지 해요. 벌려쓰기라는 게 뭐죠? 벌려쓰기라는 건 그 뭐 이렇게 여기서 한 줄을 예, 양쪽으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벌려쓰기라고 하는데 근데 벌려쓰기는 이제는 뭐 그 디지털 글쓰기에서는 일반화됐습니다. 그 역시 벌려쓰기를 해야 가독성이 높아지고 그런 걸 하지 않은 글을 읽기 힘들죠. 그래서 그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 원고지 종이 글쓰기에서는 벌려쓰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화면 글쓰기에서는 벌려쓰기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벌려쓰기 한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나눈 문단 에서 벌려쓰기를 하자. 그런 주장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죠? 문단 나누기 제대로 하고, 다만 문단과 문단 사이를 벌렸을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잘 나눈 그런 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제 번호를 붙여놨는데 원래 번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첫째 문단, 둘째 문단, 셋째 문단.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잘 어, 나눈 거를 한번 낭독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앞에서도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단을 잘 나누지 않은 글을 낭독할 때와 문단을 잘 나눈 글을 낭독할 때 그 느낌과 그저 전달 효과는 사뭇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문단 나누기 꼭 해야겠구나. 이런 걸 좀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문단의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성 형식에 따른 개념인데 올림식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글이 있으면 대개 이제 두 문단 이상으로 이게 구성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한 문단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 문장이 합쳐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제 올림식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전체 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일정한 그 주제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문단 1, 문단 2, 문단 3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내림식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건 이제 구성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본 것이고 내용 형식에 따라서 뭐 사고의 변화, 주제의 변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단의 주요 요건은 이제 뭐 당연히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지에서는 한 칸이고 그런데 우리가 요즘 그 원고지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이런 문단 나누기 훈련과 교육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른바 아래 한글 같은 그런 디지털 전산 매체를 통해서 글을 쓸 때 들여쓰기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학교에서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뛰기라고 하죠. 스페이스바 사이뛰기로 이 들여쓰기 뭐 두 번 하는 사람 있고 세 번 하는 사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이런 아래 한글 같은 데서는 원칙상 들여쓰기는 그런 사이뛰기의 스페이스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스타일 지정을 해가지고 F6을 누르면 스타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거기서 그 들여쓰기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수동으로 하게 되면은 막 이게 기분에 따라서 세 번 눌렀다 두 번 눌렀다 하면 이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강의하겠지만 이제는 뭐 아래 한글 같은 그런 전산 글쓰기에서는 전산 매체 글쓰기에서는 스타일 지정하지 않은 그런 글이라고 제대로 된 글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이제 이렇게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뒷받침 문장은 두 문장 이상으로 구성되겠죠. 그리고 소주제문이 앞에 있으면 두 괄식, 뒤에 있으면 뭐 비괄식, 중간에 있으면 중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쪽에 있으면 양괄식.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소주제문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두 괄식, 뒤에 있으면 미괄식인데요. 중괄식이라는 건 사실은 정통 구성은 아니죠. 이 중괄식은 미괄식의 변형이죠. 미가시. 왜냐면 이제 결론이 나왔어. 결론을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론을 소주제을 썼어요. 근데 뭔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완 진술. 그러니까 이 보완 진술을 서너 문장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소주제문이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마치 중화식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양괄식이라는 건 또 두 가지식의 변형이죠. 이렇게 앞에 이제 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타고 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약간 좀 찜찜하다 보다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강조. 미안합니다. 잘못 표현했습니다. 찜찜하다가 아니라 강조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소주제문을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표현을 약간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럼 이게 양말식이 되는 겁니다. 문단의 구성 요건, 외적 요건을 다시 정리해 보면 형식 요건은 들여쓰기, 내용 요건은 이제 소주의 변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자, 그러면 문단의 구성 요건으로서 내적 구성 요건을 볼까요? 이제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된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소주제문이 늘 있어야 되는가? 요건 뭐냐면 사실 소주제문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를 핵심 문장이라 그래요. topic sentence라고 하는데 핵심 문장. 근데 핵심 문장이 없어도 소주제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글에서는. 뭐 이를테면 뭐 사과 좋아한다, 배 좋아한다, 뭐 귤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주제문은 과일을 좋아한다죠. 근데 그 과일 좋아한다는 문장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핵심 문장은 없지만 소주제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주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가시화시킨, 잘 드러낸 것이 핵심 문장인데, 논리적인 논술, 칼럼에서는
한 문단 안에 그런 소주제문, 그 핵심 문장이 당연히 있어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소주제문, 핵심 문장의 그런 어떤 내용 특성에 따른 양식이 뭐 주장 형식도 있고, 뭔가를 긍정한다는 것도 있고, 뭔가 요약하듯이 쓴 것도 있겠고, 단정, 부정, 비판, 뭔가 핵심 내용을 잘 드러내는 주지 양식, 뭐 여러 가지 그런 양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뒷받침 문장은 역시 또 다양한 그 소주제문 핵심 문장과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뭐 예시 형식, 인용 형식, 부연, 상술, 비교, 비유, 이유 제시 등 근거 뭐 이렇게 다양한 그 내용 특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문단의 갈래를 볼까요? 이렇게 형식 내용에 따른 유형으로서 형식 문단, 내용 문단. 이 형식 문단은 들여쓰기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내용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의 변화도 사실은 그 소주제문 아니 작은 형식 문단과 이제 서로 연결돼 있죠, 그죠? 들여쓰기에서 이루어진 뭐 그게 내용이니까요, 그죠? 다만 그 작은 주제, 큰 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를 달리 설정할 수 있겠고요. 위치에 따른 유형은 보통 이제 처음은 당연히 도입 문단이 되겠고 전개, 종결 문단. 뭐 보통 이제 흔히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에 따른 위치에 따른 문단 유형을 나눌 수가 있겠고요. 기능으로 본다면 뭐 도입과 종교를 역할하는 문단,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일반 문단에 비해서 특수하다, 특수문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문단을 일반 문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주제문이 들어있는 뭐 그런 각 문단별로 핵심 문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체에 해당되는 핵심 문장이 있겠죠, 그죠? 그런 핵심 문장이 들어있는 문단을 중심 문단, 뭐 또 중심 문단을 이렇게 도와주는 보충해주는 보충 문단, 뭐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 유형을 이렇게 글 전개 과정에 따라서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 그런 논술문에서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하고 원인 분석 1, 원인 분석 2를 보충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대안 제시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문제 제기 요거를 이제 도입 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문단은 이제 종결 문단이 되는 거고요. 그죠? 요 전개 문단을 이제 이렇게 중심 문단 1, 보충 문단 1, 그다음에 중심 문단 2, 보충 문단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 특성에 따라서 문단 특성을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소주제문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뭐 좀 관련된 내용에서 미리 좀 얘기를 했지만, 이 두괄식 문단, 미괄식 문단, 양괄식 문단, 중괄식 문단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괄식 문단, 미괄식 문단은 우리가 잘 아시는 거고, 양괄식 문단, 쌍괄식 문단은 뭐의 변형이라고요? 미괄식 문단의 변형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니죠. 두괄식의 변형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한번 할 얘기 딱 그냥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스타일. 중괄식은 미괄식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처음 글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거기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두괄식 문단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할 얘기를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딱 선언하듯이 써놓고 그걸 이제 입증하듯이 쓰는 방식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초보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고급 글쓰기에서도 두괄식이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니, 그렇잖아요. 뭐, 초보자가 쓴 글이든 고급 쓴 글이든 독자가 읽기 편한 글이 좋은 글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할 얘기가 딱 앞에 나왔을 경우에 독자들도 편하게 그걸 내용 파악을 논리적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두괄식이 가장 편한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편하더라고요. 제가 뭐 100권의 책을 쓰고 137편의 논문, 한 칼럼만 1000여 편 썼을 거요. 뭐 많은 글을 썼지만 역시 두괄식 구성이 제일 편합니다. 뭐 거기에 따른 유형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들여쓰기에 의한 작은 문단 또 내용에 따라서 여건 큰 문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에 의한 이런 작은 형식 문단들 이렇게
결국 이 네 문단이 있을 경우에 또 더 큰 주제에 의해서 이렇게 뭐 또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단 구성의 원리에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성, 이 통일성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이 용어가 막 각자마다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글쓰기 책마다 다르고 제가 정리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성과 응집성은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그 응집시키는 거죠. 응?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일성, 응집성인 거죠. 그래서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만 써야 된다. 그 하나의 주제로 응집을 시켜라. 하나의 주제로 통일시켜라. 이런 게 바로 통일성, 응집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는 말과 또 헷갈리는데 일관성, 긴밀성, 관계야, 관계. 그러니까 통일성과 응집성은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게 하는 것이고 긴밀성, 일관성은 이 문장과 문장 또 문단과 문단 이런 관계가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이게 이제 긴밀성,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근데 막 어떤 책은 일관성을 무슨 뭐 또 이렇게 통일성 비슷하게 또 적용한 책도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학교법의 어떤 표준 용어이기도 하고 그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관계다. 그 다음에 통일성은 응집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결성은 충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문장을 잘 썼는데 그걸 뒷받침해주면 이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수어 주제문 핵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충분히 썼을 때 그 핵심 문장이 그 가치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문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뒷받침 문장이 이제 충분해야 된다. 이게 충분성 또는 완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은 완결성이라고 어떤 책은 충분성이라고 그게 같은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단을 잘 나누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뭐 가장 그 중요한 어떤 훈련 방법은 문단을 잘 나눈 글을 많이 읽어보는 거죠. 근데 뭐 일단 뭐 어떤 게 잘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문단별로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글이 있으면 문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여기에 문단 단위로 읽을 때는 Z 형식으로 이렇게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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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아주 고전적인 독해법이죠. 근데 이게 그냥 요령 같지만 대단히 합리적인 독서 전략이죠. 왜냐면 이렇게 논리적인 글은 우리가 두 갈씩 하면 미갈씩이니까 앞뒤를 강조해서 읽는 거죠. 뭐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게 잘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고단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슉 하면 이제 내용 파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독하면은 막 눈동자 훈련을 통해서 뭐 이런 자세를 바로잡고 사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래고 마냥 이래고 한다고 빨리 읽어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몸 훈련을 통해서 빨리 읽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 이런 전략들을 잘 쓰면 우리가 속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 편씩 신문 칼럼이나 사설을 읽고 그래 문단번을 붙이는 문단별로 핵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친다. 이거 2단계죠. 그래서 이런 Z 형식으로 읽는 걸 습관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더 세밀한 훈련을 위해서 문단별로 번호 붙여서 핵심 문장 찾기 뭐 이런 고전적인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왔죠. 그럼 뭐 대학원까지 꼭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개요를 작성할 때 문단 단위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런 얘기인데 자, 문단 쓰기 전략을 살펴본 다음에 문단별로 개요짜는 그런 방법을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단을 쓰기 위해선 중심 내용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중심 문장을 만들고 이 중심 문장은 제가 앞에서 핵심 문장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핵심 문장 학교에서는 아마 중심 문장이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어 차원에서는 핵심어라고 하고 그래서 헷갈리죠. 좀 학자마다 이렇게 핵심 문장을 쓰는 분도 계시고요. 문장처럼 중심 문장 이렇게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
다시 정리하고요. 그리고 뒷받침 문장을 쓰고 문단을 완성해서 이제 배치하는 이런 차례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일반적인 문단 구성과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줄이고 늘리는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뭐 네문단을 쓴다. 보통 우리가 천자 칼럼을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천자 칼럼, 천자 정도의 글에서는 그 네문단이 가장 무난하죠. 다섯 문단, 여섯 문단까지 가능한데, 하여튼 기본 네 문단으로 쓸 경우에 뭐 문제 제기하고 첫째 문단에서 둘째 문단에서 원인 분석, 셋째 문단 대안 제시,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면 기본 네 문단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천자가 아니라 좀 더 짧게 쓸 필요가 있을 때, 그죠? 그때는 당연히 축소를 해야 되는데, 원인과 대안을 이렇게 합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분량을 더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데를 더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야, 이번 글은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원인 분석 쪽을 더 늘려서 원인 분석 1, 원인 분석 2 해서 다섯 문단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번 글에서는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 이 대안 제시가 또 내 글의 핵심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대안 제시 1, 2에서 또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더 많이 쓰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데, 실제 글을 쓰다 보면 막 정작 중요하지 않은 건 길게 썼는데 중요한 거는 짧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걸 더 많이 쓰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문단, 뭐 이렇게 가분수 다섯 문단, 앞에 그냥 문제 제기가 너무 길어. 뜸을 많이 들이는 거죠. 그죠? 역시 가분수 꼴이 돼서 바람직하지 않은 문단 구성이 되는 거고요. 비대꼬리. 그래서 또 막 마무리해서 그냥 깔끔하게 딱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그죠? 끝내야 되는데 부연 설명 막 자꾸 하다 보니까 비대꼬리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문단 구성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단별로 결을 짜자. 그러면 이 문단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문단의 어떤 문단 쓰기가 몸에 배게 하는 건데, 단 조건이 있어요. 짧은 글에서 이렇게 아주 긴 글에서 문단별로 개요를 짜게 되면 이게 너무 산만해집니다. 개요가.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그 천자 칼럼에서는 당연히 문단별로 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짜요. 이 상투적인 거죠. 뭐 이것도 뭐 괜찮아요. 그죠? 괜찮지만 더 나은 방법이 이렇게, 내가 이번에 천자 칼럼에서 네 문단을 써야겠다. 그러면 첫째 문단 1, 둘째 문단 2, 셋째 문단 3, 마무리 4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문단 번호별로 개를 짜는 거죠. 결국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같죠. 같은데 형식 구조가 바뀌면서 이게 확 다른 전략적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을 하게 되면은 그 틀에 갇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문단별로 하니까 문단에 따른 글쓰기 전략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첫째 문단에서 문제 제기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야겠다. 둘째 문단에서 내가 뭘 집중해서 써야겠다. 그 둘째 문단, 셋째 문단의 어떤 소주제가 명확해지면서 소주제문 구성, 그리고 뒷받침 문장의 구성 이런 것들이 아주 더 명확하고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하게 되면 아마 그 문단을 잘 쓸 수 있다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문단을 잘 안 나눈 글을 읽으면서 일부 좀 불편함을 맛보면서 문단 나누기의 소중함, 필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문단의 여러 가지 개념, 특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문단 나누기가 논리적 글쓰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좀 강의를 조금 일찍 끝내는데요. 일찍 끝낸다고 수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활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인터넷 신문도 좋고요. 종이 신문도 좋고요. 이렇게 그 문단을 아주 잘 나누는 글, 잘 나누지 않은 글 두 개를 뽑아서 우리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그 잘 나눈 글 사례, 뭐 분석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 공유하는 것 자체가 또 이번에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두 편의 글을 뽑아서 올려주시고요. 서로 올린 것들을 감상을 해주세요. 그죠? 그, 뭐, 이렇게 본인이 뽑을 때는,
또 이런 글을 뽑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하구 옆에 동료께서 뽑은 글은 또 다르다고 한다면 서로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어떤 게 더 잘 나눈 건지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문단 잘 나눈 글의 묘미와 그런 가치를 원문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단을 잘 나눠서 글 쓰시고 나눠야겠죠. 자, 이것으로 문단 나누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